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 시민 강좌 존뒤 삶의 양식과 민주주의 그리고 실험학교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유튜브로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다가서기 위해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네. 양 교수님도 저 보고 싶었지? 네, 그렇습니다. 요새 정말 너무나 거리두기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 이 생생한 음성, 표정, 눈빛 정말 감사하네요. 저도 느낌이 네. 살아납니다. 네. 이제 코로나로 정말 힘드시죠?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들 힘드실 텐데 아마 현장 교사들 또 가르치는 분들 다 그렇겠지만 학생들의 살아있는 눈빛, 표정 이런 것하고 교감하면서 가르칠 수 없다라는 그 조건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지난 학기 마지막 4주를 대면 수업을 제가 맡은 학년을 진행했는데 제가 그 한 500일가량 그리워했던 게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이 지금 코로나 조건 이거는 교육에 가능한 지점이 어딘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해봅니다. 네, 다들 힘드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존뒤인데요. 제가 존뒤에 관련돼서 프랑스 학자가 쓴 현대 교육을 확립한 15인의 교육자 중에 존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5명 중에 뽑혀있다는 거였으니까 존뒤의 석학을 만나게 되면 이 연구자를. 그래서 오늘 존뒤가 현대 교육 사상사에서 길이 남을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이고 교육자고 또 일상 삶의 민주화와 진보적인 사회의 변혁을 꿈꾼 비판적 지성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듀이가 돌아가신 날 1952년 6월 1일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1951년 6월 10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묘한 느낌. 제가 70년대 초반 학번인데 그때는 잘 못 만났는데 지금 공부하고 보니까 묘한 느낌과 인연, 운명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존뒤를 그동안에 행위를 통한 학습, 러닝 바이 두잉으로 많이 강조되는데 그 당시는 워낙 요동치는 시국이고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니까 그 시기는 존뒤가 약간 온건한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젊은 심순그 피해는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한 70대 가지고 이제 보니까 좀 늙어지니 듀이가 이제 좀 보이시긴 한데요. 왜 존뒤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잘 소개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아주 심 교수님께서 그런 묘한 인연, 운명 같은 느낌 때문에 그간 지금 말씀은 겸허하게 하시지만 사실 듀이 관련해서 많은 책 집필이나 번역 작업 해오셨고 그래서 그런 묘한 인연에 의해서 최근에 특히 활발하게 이렇게 관심 기울여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에게 듀이의 삶과 실천이 온전하게 소개되지 않았는가? 굉장히 그 질문이 저한테는 참 깊게 와닿았고요. 올해 조금 더 고민하면서 두루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파악해보고 답할 문제일 것 같은데 우선은 어떤 철학 사상에 대한 이해는 남겨진 글을 통해서 다가가는 편이고 실제로 어떻게 살았나 어떤 시대에 무슨 실천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덜 기울였던 그런 경향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듀이가 남긴 저술이 너너무 방대해요. 전집으로 엮었을 때 37건에 달하니까 그 방대한 양적으로 방대한 만큼 다루고 있는 주제도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거에 자기 관심의 연구자들이 관심사의 어느 부분만을 주로 집중적으로 파서 이게 균형 있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근래 들어서 상당히 특히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교육학 분야 외에서도
뭐 정치 철학 하시는 분들, 인지과학,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 새롭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심지어 경영학 분야에서도 예, 관심을, 그러니까 살릴 만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그 발견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향후 더 균형 잡힌 이해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신 행위를 통한 running by doing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로 경험, 그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 문제 해결식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또 반성적 사고 듀이 하면 많이들 그 인용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방법론적인 관심에서 접근하는 그런 식으로 연구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의 과정 이런 거보다는 사회 정치적인 그런 주장 중심으로 민주 시민 교육에 주는 시사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그런 식으로 어느 한 축에 미시적이거나 거시적인 어느 한 축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가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총체로서 이해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 네네네. 그런 것도 있죠? 네, 제가 그 얘기도 조금 빠뜨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라고 하면 다른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아주 개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딱 교육 문제로 돌아가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이 되는 자녀의 문제 이걸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되는 경향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교육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보수주의적인 이런 그 경향이 주위의 그런 더 근본적인 거시적인 문제의식 사회하고의 긴밀한 교육의 연관성을 바라보는데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 전도인은 교육 철학의 핵심으로서 경험의 재구성으로서 교육 또는 교육적 성장, 아동의 흥미를 매주 강조했는데 좀 더 쉽게 좀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짧게. 네, 저기 듀이의 경험, 성장, 흥미 이 세 가지 개념은 키워드죠. 예,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용어인데 듀이는 그것을 굉장히 자신의 철학 체계 안에서 엄밀하게 그것을 이렇게 정연해서 쓴 것이라서 우리의 일상적 이해를 잠깐 접고 그리고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고 지금 질문하신 거는 아마 한 3시간을 얘기를 해도 제가 그 소통 가능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분 내로 해주세요. 일단은 경험의 계속적인 교육이란 뭐냐?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이다. 아마 그 철학적인 이해를 잘 하려면 이게 어떤 생각에 대한 반대, 어떤 생각에 대한 비판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교육이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사회에서 정한 어떤 그 목표 이것을 향해서 키워가는 그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견해 외부로부터의 교육이죠. education without 이런 듀이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아이의 내면이 자아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과정이다 하는 내부로부터의 발달이다라고 하는 견해의 대척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거는 늘 현재적인 지금 여기에서의 과정이고 그리고 밖에서부터나 안에서부터나 결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계속적인 상호작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재구성. 거. 예. 그리고 그 재구성이라는 게 이게 어떤 단위 경험을 듀이는 많이 얘기하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단위 경험을 잘 제대로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완성하면 다른 사람이 얼마간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내가 바라본 어떤 대상이나 개념이나 사물이 이전하고 다르게 보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경험의 세계가 확장되고 훨씬 더 미세하게 다양하게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런 경험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학생의 흥미가 출발점이고 그 경험을 제대로 완성하기까지 그래서 뭔가 습관화된 마음의 성향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까지 그 흥미를 잘 끌어가는 거 이게 이제
교육자의 교육의 열매가 과제다. 열맺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 과정, 시작과 끝이 있는 단위 과정을 잘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유용한 개념이고 그게 결국 듀이가 그게 결국 교육적으로 지향해야 될 성장. 이 계속적인 지금 현재적인 경험의 질적인 재구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가 결국은 영어로 인트리스트 예. 사이에 있단 말이 그 네, 뜻이네, 그만. 네. 예. 그러니까 아이하고 그 지금 환경 조건 대상하고의 사이에서 이게 조금 깔아앉았다가 아이고 어려우면 선생님이 어떤 단서를 주면 다시 그것이 다 살아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 이거 뭐지 하고 다가갔다가 하고 뭔가 그 완결되는 그런 단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낯설음과 익숙함에 상당히 네. 상호작용. 예. 좀 약간 긴장도 있고. 네. 그래서 절대로 쉬운 거,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주는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건 방목이고. 네. 예, 방치지. 네, 거기에서는 일련의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죠. 예. 그냥 좋아하는 거 그 자리에서 딱 하고 마는 거죠. 근데 이게 쉽게 안 풀릴 때 뭔가 어려움이 동반되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낯설은 대목이 있을 때 오히려 그 흥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단위 상황의 출발점 그것이 전개되어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완성에 이르르는 그 동력을 잘 살리는 거 그것이 경험의 재구성으로서의 교육 원리로 듀이가 말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그 매개자로서 또 안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냥 바깥에 놀러 나가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교사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내부로부터의 발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아이들 내면에 있는 것들이 온전하게 펼쳐지도록 자꾸 이렇게 그냥 곁에서 할 수 있게 두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뭐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 경험을 완성해 가는데 그게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보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사도 새로운 배움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새로운 거죠. 상호적이니까. 배움 또는 새로운 발견하게 되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돼 있네요. 네. 야, 존 듀이의 연구가 최근에는 삶, 생활 이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번에 글을 보니까 양 교수님은 생명이란 말 그전에도 뭐 생명이란 말을 쓰긴 썼더라고요. 이 최초로 번역됐다는 민주주의 교육의 이 번역책에도 쓰긴 썼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하는 생명 그 의미는 약해고 삶으로서 경험, 생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읽어보니 생명 철학의 그 면모를 재발견하는 이런 그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습니까? 원래 존 듀이는 생명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 이 위기 상황이 정말 생명, 자연, 이 생태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정말 그 너무나 오만함 이런 것을 각성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어서 듀이를 그런 관점에서 잘 풀어낼 필요는 분명히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도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연결시키기도 했는데요. 근데 원래 듀이 제가 듀이 번역 처음부터 할 때부터 처음부터 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더 무게중심을 뒀고, 그거는 듀이의 그 형이상학, 그러니까 듀이가 이 세계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 층위가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층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세 가지 층위를 말하는데, 물질적인 차원, 매터, 물질의 차원,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의 차원, 그게 라이프이고요. 그 다음이 정신의 차원, 마인드의 차원. 그렇게 세 가지의 그 존재의 영역,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어떤 인간의 사회적인 삶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말로 삶으로 번역하는 게 마땅히 그 더 의미가 잘 통하는데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이 물질적인 존재도 아니고 온전히 정신적인 존재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닌 그 속에서 유기적인 그런 상호작용과 자기갱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자연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조명하기 위해서 요 개념을 썼고요. 특히 인간의 교육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거의 뿌리를 이 생명의 원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듀이는. 그래서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듀이 예술 철학의 가장 액기 쓰인 책에서도 또 논리학 탐구 이론이라고 하는 듀이 인식론을 집대성하고 있는 그런 책에서도 첫 장이 제일 처음 서두 부분이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듀이의 요 민주주의와 교육의 첫 장도 생명의 필연성으로서의 교육으로 시작하는 게 그게 다 그런 인간에게 고유한 그런 경험이 오로지 정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물질적인 것과 이원론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안의 원천 이런 것을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그 생명의 그 원리, 생명 활동의 특징으로부터 찾아냈다고. 어떻게 그렇게 보니까 존 듀이의 이 생명 철학, 생명의 관점은 우리의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는 잘 안 보였겠네요. 예, 그럼요. 네.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네. 더욱더 네. 듀이의 생명 철학이 더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존 듀이를 또 협소하게 이해하는데 우리도 인간이 기여했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산업사회에서 이런 기계화되고 파편화된 그런 일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은 생명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생명 파괴하고 뭐 자연 파괴했으니까 네. 그걸 착취해서 얻어지는 네. 산업화 성과니까 네. 존 듀이가 망가진 산업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 그것도 네. 잘 안 보였겠네요. 네. 존 듀이는 또 그동안에 민주주의를 교육까지 인가시는데 민주주의와 교육 이걸 딱 개념 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민주주의와 교육 이렇게 색을 썼습니다만 네. 정확하게 이 쌍으로 지은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민주주의하고 교육이 이게 조금 어색한 조합이죠. 네. 우리는 민주주의 하면은 이거는 정치의 언어고, 교육은 그 개개인의 그 성장과 관련한 그런 거라는 통념으로 보면, 물론 최근 들어서 학교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교육적인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지만 우리 문화 속안에서 특히 어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듀이 철학 전체를 포괄하는 제일 핵심 개념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해서 듀이가 고히 70이나 민주주의와 교육은 듀이가 50대에 쓴 책인데 그거를 나중에 한 15년 정도 지나서 고의가 되어서 스스로 평가하기에,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경험과 자연이라든가 역작이 다 나오고 철학자들이 쟁점으로 삼았던 그런 주요 텍스트들이 다 나온 때인데 자기가 70년, 그러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이 썼지만 70년까지의 자기 작업을 회고해 보건데 제일 중요한 게 민주주의와 교육인데 왜 철학자들이 이 책을 안 보고 하느냐 하는지 참 안타깝다. 이거는 철학의 본질 또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생각으로 인해서 간과된 게 아닐까라는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요약하면 정말로 우리의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민주적으로 되면 그게 꼭 학교라고 하는 그 제도화된 공간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교육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학교가 그 교실에서의 그 함께 어울리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민주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삶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를 재개념화했을 때 그거는 거의 뭐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존 듀이가 말하고자 하는 삶의 양식으로서 민주주의. 네. 민주적인 삶의 양식은 제도 내지는 통치 형태로서의 정치 체제, 통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그렇죠. 삶의 양식으로 민주주의 되지 않으면 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네, 그 네. 위기를 느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존 듀이는 실천적 민주주의를 강조한 거죠. 네, 일상 삶의 민주주의를. 그 사람과 사람 사이, 예. 사람과 그게 꼭 국가 수준이 아니더라도 예, 예.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이 어떤 목적을 공유하면서 모인 모든 단위가 사회라고 봤는데 아무리 밖에 나가서 나는 민주주의자다라고 외친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바로 가까이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어떤 직장에서의 예. 관계가 예. 내 맘대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정해줄 수 예.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몸에 배어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그러니까 말로만 민주주의지. 그러니까요. 예. 우리의 그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네. 정치 체제에서는 싸움을 네. 했는데 네. 일상생활에 민주주의가 네. 없는 사람이 꽤 많기 네.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반쪽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정치 체제의 민주주의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걸 완성시키려면 그럼요. 네. 생활 민주주의가 돼야지 그 제도로서의 정치 체제가 안정되게 네. 발전한다. 이렇게도 역설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실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 여럿이 모여 있는 그 관계가 정말로 민주적이냐? 하나의 한 아이가 정말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나는 언제나 무시당해도 되는 아이라는 아주 일찍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조건에서라면 그렇게 형성된 성향이 절대로 그 어른들의 그 세계 안에서도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가 없게 만들겠죠. 아, 그래서 존 듀이는 학교를 사회의 축소판 또는 네. 사회 변화의 맹아적 공동체로 보고 있군요. 네네. 학교 공동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도 아마 그런 연관성에서 볼 수 있겠는데 네네. 이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요? 학교와 지역사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지금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실험학교에서의 그 실천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지역사회 특히 마을 공동체 하고 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높은 경계로 이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주의가 그렇죠? 그럼요. 우리 그 막 100이 넘으면 넓은데. 네네. 그래서 일상 삶의 과정하고 학교에서의 과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세워진다고 표현하죠. 두 개의 세계가 일상 삶의 세계요. 영역에서 사회에서 마을에서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행하고 하는 방식하고 학교 교육에서 배운 거하고 이게 전혀 다른 것으로 그렇게 구획지어지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학교 공동체, 학교라고 하는 것과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융합을 분명히 생각을 한 사람인데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이고 실험학교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고요. 근데 여기 말씀하신 국가하고의 관계에서는 조금 그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듀이는 굉장히 경계했어요. 국가가 이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의 필요에 대해서 그 단위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판단 그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행재정적인 조건으로 불평등을 벗어나 어린아이적부터 불평등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행재정적인 지원에 한정해야지 교육의 내용, 방법, 목표 이런 것에 국가가 개입하는 그 과정이 위험할 수 있고 실질적인 그 현장 실천가들, 교사들의 살아있는 그런 역동성 이런 것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걸 우려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거는 존 듀이가 아마 교육을 통해서 국가가 프로포간다 하고 또 교화시키고 네. 그런 위험성을 제기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거에 또 이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걸 도달한 데서는 아마 지성적인 탐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아마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네네. 그런 그리고 면에서, 그 당시가 듀이가 살았던 시대가 1, 2차 세계대전을 네. 겪으면서 국가 이기주의가 그 초래한 그런 위험성들 그런 거를 온몸으로 겪었죠. 아마 처음에는 러시아를 처음에 방문했다가 이상적으로 봤다가 돌아오고 난 뒤에 상당히 숙청 과정도 보고 스탈린 체제가 된 것도 보면 상당히 소련 체제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그것도 다 국가의 문제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달하는데 존 듀이 실험학교는 우리나라 혁신학교 운동이나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에
좀 약간 관심을 크게 끌고 있는데 네, 네. 이렇게 관심을 끌게 된 뭐 배경이라든가 어떤 뭐 역사적인 뭐 연결된 그런 것도 좀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 듀이 실험학교가 그 좋은 선례죠. 일관된 인간과 자연과 이 세계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철학의 근거에서 그게 아주 구체적인 교육 실천 속안에서 그 모습을 갖추게끔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위 학교 안에서 단위 학교 안에서 그것이 구현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경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혁신학교 운동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운동이 그 단위 그 공동체 안에서 주도적인 그런 변화를 모색하기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좋은 본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실험학교로서 혁신학교가 어떤 축소된 공동체라고 예,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 축소된 공동체로서의 실험 정신 네. 중요하겠네요. 네. 사회 변화를 위해서 또.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일반화된 어떤 그 이 모델 이런 모델.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모든 학교에 이렇게 퍼뜨린다거나 하는 그런 거하고는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학교 안에서 특히 그 교실 안에서의 그 판단, 교사의 판단보다 판단 그 이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듀이는 구체적인 그 단위 그 과정의 다양성과 새로운 도전들, 각각의 그 상황은 거기에서 불러일으키는 도전이 있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주체적인 그 실천가들의 그런 생각과 행동 이런 것을 잘 신뢰하는 그런 토대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양 교수님 말씀드리면 존 듀이가 아주 프로세서를 네. 상당히 강조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어떤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밀어붙이는 거는 원하지 않고 네, 네. 그 지성적 탐구를 통해서 네. 그 천천히 네. 변화를 추구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단위 과정 안에서의 성공적인 선례 이런 걸 통해서 배우려고 했죠. 그리고 그 선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를 탐구해 나갔고 그 안에서 실천적인 과정 안에서 얻어지는 원리가 다시 교육 이론으로 이렇게 순환 이론과 실천의 계속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흔히 진보주의 교육을 강조할 경우에 아동 중심주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듀이 입장이 교과 지식, 전통 또는 교사 역할을 덜 강조하고 있다는 오해가 좀 있는데 진짜 그랬나요?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을 탈퇴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뭐 다 답을 아시면서 질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동 중심 교육, 뭐 차일드 센터드 이 말을 마치 루소나 듀이가 이게 주창한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듀이 자신은 아동 중심이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본인은?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아동 중심을 표방을 하면서 교육자의 역할, 그 매 순간순간을 잘 매개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그런 역할에 대해서 그 간과하고 있는 지점을 비판했고요. 당시에 진보주의 교육협회가 그런 소위 진보 학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말로 어떤 패턴으로 진보 학교면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는 그런 유행처럼 이렇게 되는 거를 경계했던 거죠. 듀이 만년의 교육 저술인 경험과 교육에 보면 전통적인 학교를 비판하지만 똑같이 소위 진보적인 학교들이 범한 오류들 이런 거를 명백하게 문제제기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넘어서서 그 자신의 철학과 교육 실천이 이해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들의 흥미를 강조하는 촉발 요인으로서 아동 발달도 강조했지만 또 한편에 그네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발전도 강조한 거죠. 그렇게 아동 발달과 공동체 발전 양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아동 중심 교육에 대해서 듀이가 가장 비판했던 것이 개인주의로 흐른 거. 개별 아동을 강조하지만 그 개별 아동이 어떤 사물의 의미를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 과정 자체는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를 사용하고 소통하고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듀이의 프래그머티즘, 네. 의미 이론, 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지성과 생각이 발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뿌리를 둔 생각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 아동의 흥미를 강조한다라는 그 미명하에 상당히 교육의 과정을 개인주의적인 각각의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달 이렇게 그 다뤄지는 것을 제일 우려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자유로 발전하기 위해서 교사는 이 교과에 통달한 사람이 예, 예. 그 경경 하나, 네. 흥명명 하나를 네. 의미 있는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네.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는 교사 역할도 강조한 거죠. 그럼요. 예. 누구보다도 교육자에 대해서 신뢰하고 교육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듀이 실험학교를 같이 했던 교사들이 그 실험학교 경험은 7년 듀이하고 함께하는 경험은 7년에 그쳤는데 그 이후 30년이 지나고 나서 와 그때 듀이와 함께 우리가 이루었던 것이 얼마나 놀랍고 네. 좋은 것인지를 그 남겨야겠다 해서 그때 그 축적된 것을 책으로 엮어서 듀이 네. 학교라고 네. 그 출간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듀이만큼 교사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중요성을 역설한 그 어떤 철학자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예. 우리에게 시선은 아주 중요한 게 있겠네요. 예. 끝으로 하고 싶은 이 존 듀이의 뭐 어떤 우리에게 교사들에게나 학교 활동가들에게나 주고 싶은 마지막 말 한 말씀. 네,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예, 일단 듀이가 의미 있게 재발견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경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그 참여자 모두가 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다움을 향해서 성장하지만 어른들은 또 어린이다움을 향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생각이 아마 그 지금 뭔가 우리의 역할,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생각할 때 좀 의미 있는 시사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존 듀이의 교육의 말씀에 어린이다움을 향한 그로잉다운 가정과 어른다움을 향한 그로잉업의 가정 양자가 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말씀은 한나 아렌트가 한 말 사이에 낀 존재. 예. 이 과거가 아이들을 향해서 자꾸 밀고 말이죠. 네. 또 앞에서 또 미래가 땡기고 네. 그 과거와 미래 사이 중간에 끼어 있는 사이에 낀 아이들의 세계를 어떻게 매개하고 좀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고민을 또 이렇게 엿보게 됩니다. 오늘 양 교수님으로부터 새롭게 깨달은 바는 아동을 삶의 주체로서의 아이를 바라보는 눈과 함께 네.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네. 아이를 바라보는 눈, 이것이 오늘 귀한 발견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혁신학교 마을 공동체 합니다만은 이 양자의 긴장 관계를 잘 조응해서 미래 교육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